안녕하세요. 7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소통의 유형에 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대인 관계에서 말로 표현하는 모든 의사소통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화, 삭제, 왜곡의 형식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기술로서 팔과 손동작, 표정, 목소리의 고저, 몸짓, 자세, 시선, 악수, 포옹, 눈짓, 그리고 신체적 움직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 의사소통에는 의사소통 자체에 대한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의사소통하거나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메타 의사소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적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로서 얼굴 표정, 눈 마주침, 그리고 몸동작, 신체적 접촉, 공간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반영하기와 공감하기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명의 단계가 있는데 설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 생각,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설명하기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첫째, 설명하는 상황과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둘째, 설명할 내용, 순서, 방식 등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설명할 내용을 간결하고 분명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적인 발표 도구를 활용하는 것, 즉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설명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졸업할 때까지 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팀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의사소통의 언어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함께 설명하는 상황과 대상을 정하고 설명할 내용, 순서, 방식 등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셋째, 간결하고 분명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파워포인트나 이러한 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그 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팀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표라든지 여러분들이 회사나 기관에 취직해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화가 있는데 다섯 번째 강화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보상적일 때 촉진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인정, 긍정, 칭찬, 격려, 지지를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따뜻하게 이해받고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현재의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러한 강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강화는 더 자세하게 나누어져서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 그리고 벌 같은 세세한 기술들이 있지만,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강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강화야말로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적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 공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심화에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이 자기 노출 또는 자기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공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과 두려움을 완화하고 신뢰감을 증진하며 자기 경계를 촉진하는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좀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고 서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개방과 신뢰가 높아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심화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기 주장이 있는데, 자기 주장은 심리치료자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주목되어 온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주장은 개인적인 권리를 옹호하면서 또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동시에 자신의 사고, 감정, 신념을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행동이 자기 주장을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주장의 주된 내용을 라자러스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들어주기 어려운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 둘째는 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거. 셋째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 넷째, 대화를 원하는데 시작하고 원할 때 종결하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의 내용 중에서 이러한 자기 주장을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할 때도 있지만, 거절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거절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표현하는 것도 자기 주장의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나자러스가 구분한 바와 같이 대화를 시작하고 또한 종결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기술로서 유머가 있는데, 유머는 유쾌한 익살, 해악, 농담이고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양념과 같은 것입니다. 유머는 인간관계 속에 내재하기 쉬운 긴장을 해소해서 편안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유머를 통해 함께 웃음으로써 인간관계를 유쾌하게 만들고, 또한 적절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농담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머나 농담의 주제가 성적인 내용과 공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의 없이 무심코 던진 농담이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농담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머와 농담은 TPO, 때와 장소 또는 대상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유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재치 있고 기분 좋은 유머를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에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에는 경청, 질문, 반영하기, 공감하기, 설명, 강화, 자기공개, 자기주장, 유머 같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소통에 이어서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살펴보겠습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이중구족 메시지와 악순환으로 크게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인관계에서 모든 의사소통은 기분 좋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때론 상처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건강한 가족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야만이 가족이 건강해지고 가족이 건강하지 못한 기전, 즉 역기능적 가족은 가족들 간의 오해와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왜곡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유형에 대한 것을 연구한 사티어라는 가족 치료학자는 5가지 의사소통에서 회유형, 초이성형, 비난형, 산만형 4가지의 역기능적이고 일치형은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역기능, 그 다음에 일치형은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외에 이중 구속 메시지와 악순환,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다음 챕터 5, 챕터 5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구속 메시지 더블 블라인드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일치하거나 수행할 수 없을 때 상반된 메시지를 사용해서 수신자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중구족 메시지는 대부분 가족이 위기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고 자녀들은 이러한 구속 메시지에 익숙하게 되면 병리적인 의사소통의 모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야 해. 그렇지만 아직 내 마음대로 살기에는 너무 어려. 이러한 말을 한다면 이것이 이중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일은 스스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인지 이것이 이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돼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러한 이중 구속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로부터 무엇을 무엇을 조언받았는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또는 이웃에게 쓰는 기술도 되지만 전문인으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것을 깊게 생각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악순환이 있는데 악순환은 계속해서 자극과 반응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순환적 관계 의사소통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계속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녀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본 부모가 자녀를 나무랐을 때 부모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녀의 건강에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지만 자녀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간섭과 구속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반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원래 의도했던 자녀의 건강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거꾸로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도전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래의 메시지, 본래의 의사소통은 하지 못하고 계속 왜곡된 방향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어떤 행동이나 말의 원인과 결과를 규정하는 게 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를 듣는 자녀는 부모의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어머니에게 대들게 되고 또 서로 왜곡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을 악순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있는데 첫 번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상황이 여러 가지 종류와 의미를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까 그 전에 이야기한 이중 구속 메시지나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 과정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 의사소통으로서 인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러한 형식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연히 만난 이웃, 그 다음에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모임에서 만난 옆자리에 앉은 사람, 그 다음에 종업원이 손님한테 하는 인사들은 상투적인 대화이고 형식적인 의사소통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의사소통에서는 내용이 그닥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긍정적이고 또한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된다면 비록 인사의 형식으로 처음에는 시작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대인관계가 오히려 발전하고 친숙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과 정보 교환이 있습니다. 사실과 정보 교환은 본격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적인 의사소통은 인사지만 사실과 정보는 무엇보다도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회 모임, 수업 시간에 만나는 대화는 서로 간에 친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판단 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 쓰는 팩트에 대한 이야기죠. 흔히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남에 대한 사실과 정보이기 때문에 마찰이나 갈등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의사소통에서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과 정보를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한 내용에 추가되기도 하고 또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 표정, 전체적 분위기에 대한 암묵적인 관찰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끼리끼리의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과 의견을 표현은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자신이 표현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수용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나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내 이야기를 잘 들을 것인지, 또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서로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너무 긴장한다든지 듣는 사람이 너무 심각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의사소통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서로가 깊숙한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표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굉장히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게 느낌 표출인데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또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과 생각을 처음에는 아주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업무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에서 시작은 하지만 점점 중요한 타인들, 의미 있는 타인들, 즉 나랑 관계가 깊은 사람,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좀 더 많이 개방하고 느낌을 표출하면서 또한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의사소통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랑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 표출의 의사소통 과정에는 상당히 시간의 성숙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많은 파괴적인 관계나 또한 결별하는 관계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상하게 되고 이러한 자존감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때 스스로의 경험을 의식에서 꺼내서 그대로 자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즉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자기 수용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된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이입의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낄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외모만큼이나 상대방도 상대방 고유의 세계가 있고 고유의 내면 세계가 있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입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이입한다. 내 감정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훈련, 노력, 성찰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감정이입으로 과정으로 진행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나는 단계에서 중요한 타인들, 사역적으로 의미 있는 타자들을 만날 때는 감정이입의 의사소통을 해야지 이러한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입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마음대로 예단하거나 추측하거나 이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학적 기제, 어려운 말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디펜스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방어 기제를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상황, 사물들을 할 때 이러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이야기지만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 사건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생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셋째,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함부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는 말고 뭔가 상대방과 다른 기분을 느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느낌만 표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르는 경우에는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묻고 대답하는 단순함이 필요하게 되고, 어, 감정을 말할 때 다섯째,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도 존중받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통합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깨달은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통합해서 이 통합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된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정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기 반성적 성찰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